폐경기 여성분들 쪽에서 마른 비만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저는 정말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만 해도 환자분들의 리듬이 돌아오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이제 먹으면 내장 지방을 빼주는 음식을 꼭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 치료만 25년, 비만 치료를 한 환자만 약 10만 명을 진료한 분당의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 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HO에서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비만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이 약간 통통하고 뚱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비만이 신종 전염병이라고까지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비만은 전염병이 아니죠. 옆에 있는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WHO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신종 전염병, 코로나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건강이 나빠지고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서 정부의 재정이 지나치게 고갈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WHO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준 것이 바로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복부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60대가 넘어가면서 노인이 되면서 오히려 나이살이 들면서 내장 비만이 확 많아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은 크게 이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피하 지방은 이렇게 우리가 몸을 어디든 잡았을 때 잡히는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피하 지방은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기는 좀 안 좋죠. 뭐 셀룰라이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이 내장 지방은요, 이 뱃속에 위치한 지방이죠. 이 장간막이라고 하는데, 장 사이에 다 지방들이 파고들어서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다른 곳에 이 지방을 쌓을 때는요, 일정 정도 쌓다 보면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배는 부드럽잖아요. 정말 쌓기를 작정을 하면 무제한으로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방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내장 지방도 이 공간을 차지하는 덩어리 정도다 라고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 그냥 피하 지방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연구가 되면 될수록 이 내장 지방 안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또 분비되는 것이 바로 장간막 옆에 있는 혈관을 타고 가서 온몸의 장기에 쌓이는 거예요. 핏줄에 가서 쌓이면은요, 고지혈증이 되죠.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기름이 끼죠. 그리고 또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요, 지방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췌장에도 기름이 낄 수도 있고요. 온갖 장기에 나쁜 일을 다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비만이 또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만 일으키냐, 또 그게 아니에요. 살이 찌면 찔수록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위에서 하중이 너무 커지니까 온갖 관절염들이 다 생깁니다. 발바닥부터 아프고 발목, 무릎 관절, 고관절까지, 허리까지 다 아픈 게 비만의 문제란 말이죠. 체중을 5 내지 10%만 줄여도요, 이 관절의 통증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암까지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흔히 여성암들,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정도는요, 아주 비만, 내장 비만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남성들은요, 전립선 암이라든지, 그리고 남녀 이제 통틀어서 다 신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거의 모든 암들이 이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은 그냥 내가 좀 배가 좀 나왔다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고 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마른 비만의 위험성을 저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젊은 여성들이나 폐경기 여성분들 쪽에서 마른 비만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마른 비만은 뭐냐면요,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고요, 그 지방이 또 내장 지방으로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 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나 내장 비만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거꾸로 성인병의 질환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당뇨 전 단계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 근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젊은 층, 노년층을 할 것 없이 이 근감소증이 시달리게 되고, 이 근감소증은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되고, 또 골절이 돼서 잠깐 누워있으면 근육만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은 정말 요즘에 들어와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 다이어트를 시켜보면요, 상당히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안 나고요, 운동을 해본 적도 별로 없으시고 내장 비만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빼는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20대 이상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이 거의 최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0.1kg라도 잃지 않고 0.1kg라도 늘리려고 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또 특징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입이 짧고 단백질,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주로 탄수화물류를 입에 달고 사시고 또 편식도 심하고 이런 분들 많고요. 또 예민하세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계란이라든지 이제 좋아하는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 찾아서 알려드리고, 또 운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은 일반적인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위험성을 깨닫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순간 그 다이어트가 정말로 힘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해서 내가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다이어트 충분히 잘 드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단백질과 야채 잘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해요. 간헐적 단식은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왜 간헐적 단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 구석기 이후의 인류는요, 지금 인류하고 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때와 지금은 생활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이 생활이 달라진 거를 우리 몸이 진화가 쫓아가지 못하는 데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 40, 5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녁에는 불을 일찍 끄고 9시만 되면 애들은 자라 그러고 저녁에는 먹는 걸 멈추고 잤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활동을 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해가 뜨면 움직이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잔다, 이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밤문화가 너무 발전하고 야경이 너무 발전하고 또 우리 손에 들어진 이 태블릿 PC, 휴대폰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수면 습관도 엉망이 돼버리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그리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가 깨서 먹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고란이 온 생체 리듬을 되찾자 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론은 둘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요, 생체 시계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자가포식 이론입니다. 생체 시계 이론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시계는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시계는 눈과 뇌에 있는 중추에 있는 시계고요. 두 번째 시계는 말초 시계로 위장관에 있어요. 그래서 위장관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눈과 뇌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계속 이어왔던 습관이죠. 이거를 잘 맞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더니 다이어트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이 이 노벨상을 받은 생체시계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가포식 이론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장수마을을 돌면서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이 일정 정도 소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단식 소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하고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세포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자기 세포를 잘 정리를 하고 늙은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고 세포 안에 문제들을 잘 해결하더라, 이런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노화가 예방이 되고 건강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포식 이론과 생체시계 이론을 합해서 만든 게 간헐적 단식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 중에도 그러면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굶어보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며칠씩 굶는 단식과 아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기본은요, 12대 12, 12시간을 굶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을 굶어야 비로소 이제 지방이 탄다고 돼 있어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12대 12를 하시다가 주말이나 이럴 때 뭐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14대 10 정도 14시간을 굶고 10시간을 먹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전 10시면은 이제 공복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5, 4, 3, 2, 1 땡 하자마자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마카롱 같은 거를 단 거를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살이 어마어마하게 찝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지방을 더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칙은요, 낮에는 먹고 밤에는 먹는 걸 멈춘다. 그리고 식사의 허용 시간에는요, 단백질과 야채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금하는 계획된 아주 양질의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12대12 간헐적 단식만 해도 환자분들의 리듬이 돌아오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뭐 야근을 한다든지 내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간헐적 단식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는 꼭 간헐적 단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면 내장 지방을 빼주는 음식을 꼭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 식품이죠. 계란은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죠. 계란 보통 크기 하나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아주 많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란은 또 포만감이 엄청나게 높죠. 단백질로 근육의 원천이 되고요, 또 포만감을 높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사량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란은 이렇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고요. 또 계란은 아주 독특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홀린 같은 성분들은요, 치매를 예방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수험생한테 상당히 좋은 거고요. 또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 건강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분들이 계란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드셨으면 좋겠고, 계란을 드실 때는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요리를 좀 하겠다 그러면은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의 특징은 약간 저온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저온 요리가 제일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다 보면 조금 일부 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탄 부분에서 발암물질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당 독소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당 독소가 높아져요. 계란 후라이를 뭐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매일 계란 후라이를 먹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성분은 비타민C와 섬유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같은 것들을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드시면 좋겠고, 뭐 파프리카도 좋고요. 이런 것들 옆에 놓고서 같이 드시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땅콩버터 말씀을 드려요. 땅콩버터 실제 버터는 아닙니다만 이 버터에 꾸덕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버터라고 부르거든요. 땅콩버터의 장점은 뭐냐면요, 엄청난 포만감이에요. 그리고 맛도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뭐냐면요, 바쁜 현대인들이 맛없는 다이어트 음식만 드시는 거를 좀 탈피해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드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땅콩버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 그래서 살찔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단백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땅콩버터에서 좀 주목할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어요.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몸에 안 좋은 지방이고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갈색 지방은 오히려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없애는, 아기 때 생겼다가 퇴화되는 이런 갈색 지방인데, 일부 연구에서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땅콩버터는 용량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용량은 하루에 2스푼이에요. 이 2스푼이 끼니마다 2스푼이 아니고 하루 총량이에요. 요거만 드셔야 돼요. 이 땅콩버터를 고르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10g 이하는 좋은 거고요. 5g 이하면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야 되고요. 또 땅콩버터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탄수화물 함량은 줄이고 나트륨을 또 많이 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트륨이 많지 않은 것으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고른 땅콩버터를 하루에 2스푼 드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매일 먹으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은요, 양배추입니다. 자, 양배추는요,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쉽고 아주 맛있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야채이기 때문에 섬유질이죠. 그래서 섬유질을 풍부하게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고요. 위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주고 장에 내려가서는 또 장에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U는 초기에만 좀 있다가 지금 사라지는 용어긴 한데, 비타민 U는요, 위장관계에서 궤양이라든지 위에 출혈성 위염이 있는 경우를 살짝 덮어주고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연구가 돼서 나온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약품 중에서도 위장관에 좋은 것들이 이제 양배추에서 추출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위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이 비타민 U가 끓이거나 너무 데우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 정도로 먹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리고 양배추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싸서 여기다가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넣어 좋고 땅콩 버터를 넣어도 좋아서 여기 다른 야채나 단백질을 넣어서 싸서 먹는 거 상당히 좋고요. 이런 좋은 식단을 꾸릴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행동인데 살찔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늦게 자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밤에 퇴근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OTT도 재밌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만나는 젊은 층에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저녁 그냥 잠으로 때우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하루의 일상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 뺏지 말아라고 한다면 저는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수면은 우리의 모든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요. 식욕 관련 호르몬들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성인들에게는 다이어트를 잘 해주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고 식욕도 잘 정리를 해줍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수면 시간만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게 자는 습관은 절대 하시질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로 음료 먹기예요. 예전에는 콜라 사이다를 먹을 때 이게 내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는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나는 살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로 음료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혈당을 안 올리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복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로 음료를 딱 먹어요. 정말로 설탕보다 더 달잖아요. 정말 단맛이 확 느껴집니다. 그럼 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단맛이 들어오면은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기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나왔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쉬게 되거나 그냥 남아있는 인슐린들이 몸에다가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지방으로 축적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반응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우리가 대사질환으로 가고 비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문제예요. 얘들이 불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소화하는 기능들이 잘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와 소장을 넘어가면서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장에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대장에서는요, 얘들을 먹고 자라는 나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뇌장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의 건강이 장의 건강이고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입니다. 장에 이 불균형이 생기고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요, 다이어트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제로 음료를 먹었더니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장내의 환경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비만으로 가게 하고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음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는 나 이거 먹으면 살도 안 쪄,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젊은 층, 청소년들 층에서 제로 음료를 너무 많이 먹어요. 매일매일 먹는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탄수화물 먼저 먹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이 나왔는데 식사 순서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식사 순서가 이리 먹으나 저리 먹으나 똑같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꼭 하세요. 야채와 채소를 제일 먼저 먹고요, 두 번째 단백질 지방을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이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면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먹는다. 이렇게만 먹어도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요, 젊은 시절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근육도 늘리고 우리가 탄수화물류는 아주 좋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류로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잘 드시고 야채도 잘 드시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잘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먹는 걸 멈추고 주무시고요. 낮에는 먹는 걸 시작하자. 그리고 12시간은 최소한 공복을 지키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저는 아침 식사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포도당 레벨이 아주 잔잔합니다. 또 인슐린도 덩달아서 잔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바위돌을 던지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아주 고농도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당이 올라가면요, 우리 몸의 포도당 수준이 체내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 포도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잡아내려요. 이게 기본적인 대사의 기전인데, 이 혈당이 너무나 빠르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요, 인슐린도 그만큼 너무 많이 나와 버리거든요. 쓸데없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요, 지방을 축적하게 되고요. 조금 있으면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아침에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후 한 10시, 11시 정도 돼서 출출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배가 고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고혈당 음식을 먹고 나가면요, 10시, 11시 정도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먹는 게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과자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럼 다시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하루 종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 아침에 안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추천하는 음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란인데요. 자,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란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은 없어요. 요것만 빼고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계란 한 개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을 2개 먹었다 그럼 12g 정도 먹는 거죠. 그럼 아침에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이 약 20g 정도라고 한다면 벌써 12g 많이 채워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단백질 조금 더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란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란 먹으면 포만감 많이 생기잖아요. 포만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 나쁜 음식을 섭취할 계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부한 영양소예요. 계란은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있지만 그 영양소 중에서도 치매 예방과 뇌 활동을 도와주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과 수험생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루테인 같은 성분은요, 우리 눈에도 상당히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레시틴도 상당히 뇌에 좋은 영양 성분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잘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계란을 이제 요리하실 때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삶은 계란은 당독소도 올릴 염려가 없고 태우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고요. 이 계란 말고 요리할 때는 저온 요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저온 요리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 후라이 같은 거를 먹다 보면은 약간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온다, 당독수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은 먹는 건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후라이를 해서 드신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란에는 또 이제 야채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라든지 뭐 토마토, 뭐 브로콜리 같은 걸 같이 요리해서 먹는, 이렇게 채소와 같이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란 얘기가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이제 계란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란에는요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계란이 참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2-3개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 2개 정도 먹는 것 같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이라면 2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 외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란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계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계란을 먹으려면 노른자에 고지혈증을 올리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흰자 위주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은요, 콩
콩류예요. 콩은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량의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라 해서 몸에 나쁘지 않은 탄수화물이에요. 콩은 그래서 다이어트 건강에 좋은 거고요. 콩은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콩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부 너무 좋죠. 그리고 비지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좋습니다. 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요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좋은 거고요. 5g 이하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2g 이하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 고르셔가지고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저는 나또도 상당히 추천드리는데요. 나또가 이제 뭐 일본 음식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분도 계시고 또 맛도 나는 안 맞는다 이런 분도 계신데 나또가 좋은 이유는요. 이제 발효시킨 콩을 먹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장내 유익균을 먹을 수 있다는데 상당히 좋고요. 나또를 보면 이게 끈적끈적한 것이 나또 키나제라고 있는데 얘들이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천연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마트나 새벽 배송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고추냉이나 와사비 같은 걸 넣어서 맛을 잘 다듬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또 같은 것도 아침에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콩 얘기가 나오면 주의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 계신데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는 요즘에 괴담처럼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렉틴이 많으니까 콩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괴담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좀 침소봉대하는 얘기예요. 콩에는 렉틴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콩을 우리가 생콩으로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콩을 우리가 먹는 뭐 렌틸콩, 병아리콩, 일반콩, 완두콩,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메주콩 같은 것들은요 대부분 다 삶거나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렉틴의 함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뭐 한 소시를 콩으로 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나 괴담 같은 얘기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콩을 불려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자, 그릭 요거트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발효시킨 요구르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유를 오래 내버려 두면은 아래 흰 부분과 위에 맑은 부분이 구분이 되게 돼요. 위에 맑은 부분을 유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청에는요 각종 알레르기 물질도 있고 유당도 들어있어요. 요거를 제거를 하고요 아래에 있는 꾸덕꾸덕한 흰 부분만 만들어서 더 가열을 시키고 여기다 유산균을 투여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꾸덕꾸덕하죠. 소량만 먹어도 양질의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는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아주 많이 생기고요. 그릭 요거트를 저는 아침에 먹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 벽을 한번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도 위를 한번 보호해주고 그릭 요거트도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양배추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찍어서 먹는다든지 싸서 먹으면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되고 또 장에 들어가서는요 요거트에 아주 특징적인 성분들이 이 장내 유산균을 아주 유익균을 좋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도 좋게 만들어서 위와 장을 다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에도 이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우유로 만들기 때문에 유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제로인 거는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극도로 적게 만들어진 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g, 5g 이하짜리를 잘 고르셔서 탄수화물이 적은 무가당, 무청과 그릭 요거트를 고르시길 바라고요. 이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또 이렇게 꾸덕꾸덕하지만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토마토에, 아침에 블루베리 같은데 같이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서 먹는다면 정말 맛있고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릭 요거트를 주의해야 될 분들은요 유당불내증이라 그러죠.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유청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는 설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적긴 합니다. 하지만 먹었는데 그릭 요거트를 먹었는데 설사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릭 요거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릭 요거트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그릭 요거트 먹지 마라.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릭 요거트에 포화 지방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 그릭 요거트에 들어 있는 포화 지방 정도 먹는다 그래서 대세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나쁜 지방은요 트랜스 지방이 제일 나쁜 것이고요. 포화 지방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그릭 요거트 먹는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릭 요거트는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경고를 드리고 있고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굶는 겁니다.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제 휴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젊은 여성분들은 무조건 굶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굶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굶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굶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게 안 들어오니까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지고 기력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거든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살이 빠질 때는 수분과 근육이 빠지다가요, 찔 때는 지방만 찝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굶는 것들은요 근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중은요 갑작스럽게 빼잖아요. 빠르게 빼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달래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 달랜다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WHO에서는 우리 몸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의 적정 체중량을 일주일에 0.5kg씩, 한 달에 2kg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뺀다 그러면 다들 성에 안 차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3 내지 6개월에 자기 체중의 10% 정도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빼는 체중을 가장 저는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0%만 빼도요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거나 빠른 시간에 빼지 마시고요, 적절한 시간에 몸에 여유를 주면서 건강에 해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자꾸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나이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나이살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찐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럼 왜 이렇게 살이 찔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첫 번째 성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성호르몬인데, 이 호르몬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성들은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폐경기 즈음에 되면 이제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50세 전후로 폐경, 완경이 된다 그러면 그때 50대 주변에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부터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40대 초중반이면 바닥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때 완경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중년 여성들, 갱년기 주변의 여성분들은요 정말 배가 나오는 게 걷잡을 수 없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내장 비만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남성들은요 여성들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진 않아요. 남성들은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제 중년이 되면 근육도 자꾸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만 비만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이 비만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애들한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해주지만 어른들에게도 나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식욕을 잘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몸의 중심에 있는 지방을 사지말단으로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자꾸만 비만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나오고요, 또 숙면을 취할 때 잘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주무셔야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근육량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떨어진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20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근육은요 점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 50대 중년을 거쳐서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점 근육이 부족해져요.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근육이 부족해지고요, 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것은 누구나 겪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분명히 찝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는요 갱년기 때 살이 확 갑자기 찌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너무나 많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때 비만이 안 되도록, 내장 지방이 안 쌓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외로 비만이 되는 습관 중에서 저는 아침 굶는 거를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아침 굶는 분들 상당히 많죠. 아침을 먹는 분도 있고 굶는 분도 계신데,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을 또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최근에 아침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 논란도 많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아침을 먹을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침은요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로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을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식사 순서예요. 식사를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다 똑같은데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식사 순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야채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드셔야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아침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아침을 먹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아침을 무리하게 드시란 말은 아니고요, 가볍게 드시길 바래요. 뭐 계란을 요리해서 스크램블 같은 걸 만들어 드신다든지, 그리고 야채, 양배추 같은 것들 좀 드시고 나가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이제부터는 좀 시작을 해서 천천히 좀 아침 식사를 잘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순서예요. 식사 순서를 지킬 수 있다면 첫 번째 야채하고 나물을 먼저 드시고, 두 번째 단백질 지방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백질과 채소를 늘 제가 강조드리는데, 단백질과 채소 정말 잘 드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자기 체중의 0.8에서 1.2g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 60kg의 환자라면요, 60g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걸 한 번에 다 먹지 마시고 20g, 20g, 20g 나눠서 하루에 3번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채는 뭐 어떤 걸 드셔도 좋으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이제 운동을 얘기를 하면 운동이 다이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식사가 8, 운동이 2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운동을 등한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걷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중년이 되시면서 건강검진 같은 걸 했는데 당뇨 전 단계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높다, 이렇게 지적받으신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다이어트예요. 내장 지방이 얼마나 쌓여있나 보시고요, 내장 지방을 잘 빼고 근육을 늘리는 다이어트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 해주시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요, 결국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많은 질환들이 문턱에 있다가 다 정상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어슬렁 걸어서 1시간 걸으면 운동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보 걸으면은요 효과 없어요. 걷기도 속도가 있습니다. 걷기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옆에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는 아주 고도비만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떤 운동을 권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무조건 식후 걷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가 무슨 운동이 돼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에 뭐 어그로 끈다고 걷기 말고 이거 하세요, 이런 그 제목들도 많이 있는데, 걷기가 왜 운동이 아니에요. 단지 강도가 낮은 운동일 뿐이죠. 그런데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는 많은 고도비만 환자분들께 좀 걸으세요 라고 하면요, 걷기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하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걷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걷기의 장점은 결국은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비만 안 오면 밖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어디 헬스클럽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식후에 걷는 걸 늘 추천을 드리는데, 식후에 걷는 게 왜 중요하냐? 자,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은요,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같이 나오게 돼서 인슐린이 혈당을 끄집어 내리면서 이제 비만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요, 걷기를 시작하면요, 혈당 수준이 올라가다가 멈춰요. 천천히 올라가거나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쭉 평형을 유지하다가 운동을 많이 마치면 이제 종료하게 되죠.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안정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식후 운동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당뇨 환자들도 식후 운동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절대 공복 운동하시면 안 돼요. 저혈당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식후 운동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식후에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저는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앉지 말라고 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이라도 좀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해서 식후에 바로 걸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식후에 걸으면 배 아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제 말은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란 말이에요. 자, 저녁 식후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녁에 밥을 먹은 다음에 남자들 특히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운동해야지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서 깨어보면 10시, 11시 돼가지고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 반복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동할 시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특히 저녁 식후에는 가장 혈당이 많이 오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후에는요, 천천히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안일도 돕고 점수도 좀 따시고 밖에 나가서 재활용을 하셨다면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천천히 배가 안 아플 정도로 15분, 20분을 터덜터덜 걷다가 속이 이제 편해지면요, 식후 20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다다르면요, 조금 더 빨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더 빨리 걸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4, 5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주 걷기가 힘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걷기를 제대로 한다 했을 때 걷는 속도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어슬렁 걸어서 1시간 걸으면 운동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보 걸으면은요 효과 없어요. 걷기도 속도가 있습니다. 걷기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옆에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등에 땀이 쭉 날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됩니다. 저는 보통 요거를 따져보니까 우리 러닝머신 위에서 속도계를 조절할 때 6.5 정도로 놓고 이제 걷기를 하면은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걸을 때는요, 식사 후에 걷자.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후에 배가 편해지면 조금 더 속도를 올리자고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걷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저녁에 꼭 걸으십시오. 저녁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걷기가 이제 잘 되는 몸이 됐어요. 그 살도 좀 빠지고 걷기도 좀 편해지고 이런 분들이 되셨다면 조금 더 강도를 올려가는 거죠. 속보를 걷고, 그 다음에는 계단을 오르고, 또 거기서 가능해지면 등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줄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점점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시작하셨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등산도 가셨다가 막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운동을 그렇게 강도를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깅도 되고 계단 오르기도 되고 뭐 자전거 타기도 아주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지 않고서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시면 옆에서 러닝머신을 같이 타고 있는데, 나는 뭐 6.5 정도로 계속 1시간 정도 걷고 있는데 옆에서는 보면요, 갑자기 걷다가 갑자기 빨리 전속도로 막 뛰다가 1, 2분 하다가 또 다시 천천히 걷다가 또 다시 1, 2분 또 막 뛰다가 이렇게 대여섯 번 정도 하다가 내려가요. 걷기 끝, 러닝머신 운동 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게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를 조절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간헐적 단식과 비슷하게 운동도 간헐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HIIT는요 뭐냐면요, 불완전한 휴식이 중요해요. 최고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고 불완전한 휴식을 하시고, 이거의 반복을 1, 2분만 하셔도 됩니다. 1, 2분만 간격을 두고 하시다가 5사이클, 10사이클만 하고 끝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운동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걷기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고요, 계단 오르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에도, 또 러닝을 하는데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 오르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요, 천천히 3, 4층으로 올라가시다가 또 3, 4층은요 최대 속도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절대로 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휴식이에요. 천천히 또 3, 4층으로 올라가시고 또 전속력으로 3, 4층 올라가시고, 그래서 뭐 15층, 20층이 되는 아파트라면 이거를 5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운동 끝입니다. 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숨차시고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애프터 번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이 애프터 번 효과는요, 이 불완전한 휴식과 최고의 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서 하면요, 하루 종일 에너지를 태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10분, 20분 정도 한 운동인데도 하루 종일 에너지를 태울 수 있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심폐지구력에 좋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이제 장점이 또 따로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이제 심폐지구력도 올릴 수 있고 기초적인 건강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요, 우리의 근육을 올리고요, 그리고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골다공증을 생각하면서 이제 중년 이후부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도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골다공증을 감안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은요, 지면에 바라는
중력에 반하는 운동, 또 무산소 운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운동은요, 상당히 좋은 심폐지구력에 좋은 운동인데 골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면을 짚고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이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부상을 방지하고 근력을 늘리고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주는 무산소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조금 생각하시고 헬스클럽에 가셔가지고 올바로 운동을 배우시고 부상을 당하지 않게 잘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을 언제 할까요? 라고 이제 그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께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식전 운동이 좋다, 식후 운동이 좋다, 언제 내가 얘기를 하면, 아, 나 식후 운동 못하는데 식후 운동을 강조하시네.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요, 가능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식전 운동은요, 인슐린 레벨이 아주 저점일 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더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전 운동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식전 운동을 하지 말으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마른 비만 환자들. 이분들은요,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데 대사에 문제가 벌써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도 없이 또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근육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마른 비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식사 충분히,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이후에 식후 운동을 하실 걸 권장을 드리고요. 또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사람들은요,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자, 당뇨병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고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은요, 저혈당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는 당뇨 환자들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당뇨 환자들은요, 식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혈당이 올라가는 걸 잡아낼 수 있고요, 식후에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후 운동과 식전 운동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없다면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될 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은요, 식사에 비해서 중요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 중년이 되시면서는 더욱더 운동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먹는 걸 잘 먹고 아무리 먹는 걸 잘 지키고 해도요, 운동이 같이 병합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운동이 병합이 돼야 우리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근손실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잘 지키고 근손실에 안 빠지고 또 다이어트 잘 되는 몸이 되려면 근육을 잘 지키는 이런 운동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